여자의 인생에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순간들이 있다. 그 모순적인 점은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분명히 들린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더 크게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물러섬으로써 진실이 드러날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진실은 이것이다. 네가 남자에게 연락하기를 멈출 때 너는 그를 잃는 것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를 잃게 되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상담에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가 글을 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옳았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종종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과 습관 혹은 애정에 대한 갈망으로 유지되는 감정적 관성이다. 그들은 잠시 멈추고 쉬어간다. 그런데 이틀의 휴식일이 되어야 할 것이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거울로 변한다. 만약 내가 다시는 글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전술도 권력 게임도 아니다. 이것은 감정적 존엄의 행위이며 동시에 위험이다. 왜냐하면 자기 구원의 시도에서 비롯된 이 침묵은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 것, 너를 찾지 않는 것, 심지어 네 부재를 눈치채지도 못하는 것. 여기서 잔인한 역설이 시작된다. 예전에는 마지못해 대답하던 남자가 이제는 아예 대답하지 않는다. 이미 멀리 있는 듯 보였던 그는 그냥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이 무관심의 고통은 공개적인 이별보다 더 무겁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단절도, 거친 말도, 장을 닫는 논쟁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빈 페이지만 남는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채우기를 기다리는 너만 남는다. 그러나 그 빈 공간 속에는 계시가 숨어 있다. 침묵은 이상하게도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있다. 남자는 우연히 그 공허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내 침묵에 대한 그의 반응은 어떤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네가 침묵을 먼저 깨고 싶은 유혹에 저항할 때 장식이 필요 없는 진실의 증인이 된다. 본질은 그의 반응이 아니라 네가 기다리면서 발견하는 것이다. 두려움, 분노, 희망.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며 내 감정적 힘을 시험한다. 동시에 그것은 네가 실제로 무엇을 살아왔는지 더 정직하게 깨닫게 하는 문이 된다. 이상한 것은 그가 네 부재를 처음에는 네가 그의 부재를 느끼는 만큼 깊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네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특히 관계가 주로 너에 의해 유지되었을 때 남성의 뇌는 그 끈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매일 확인하거나 분석하지 않는다. 그냥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마치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을 전기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많은 여성들은 글을 쓰지 않는 순간 즉시 불안을 느낀다. 휴대폰은 무겁게 느껴지고 빈 알림 하나하나가 작은 배신처럼 다가온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문화적으로 관계를 지키고 유대감을 유지하도록 길러졌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아프더라도. 그래서 글쓰기를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정체성을 의문에 붙이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찾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인가? 한편 그는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 그의 주인은 여러 칸으로 나뉜다. 일, 친구, 일상, 취미. 이전에 그의 감정적 상수였던 너는 이제 침묵이다.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이성적이라 해도 반복에 중독된다. 패턴이 바뀌면 그의 정신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미묘한 불협화음을 느낀다. 그러면 그는 신호를 찾기 시작한다. 아직 사랑은 아니다. 첫 충동은 단순한 확인이다. 네가 아직 있는지 알고 싶은 충동.
그것은 영웅적 행위도 열정적인 고백도 아니다. 최소한의 제스처일 뿐이다. 괜찮아? 같은 평범한 메시지. 이걸 보고 네가 생각났어. 같은 말. 마치 너를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확신할 수 없는 SNS 스토리. 아무 설명 없이 공유된 노래. 들어올 의도 없이 문을 살짝 두드리는 수줍은 손길.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여기서 다시 무너진다. 이런 작은 제스처가 희망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가 눈치챘나 봐. 아마 날 그리워하나 봐. 그러나 그를 움직이는 것은 향수가 아니다. 그것은 습관, 자아, 시험이다. 그는 너를 완전히 잃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진정으로 너를 얻고 싶은지도 모른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지 문이 아직 조금 열려 있는지 아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단지 시험만 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분명하게 선택되기를 원하는가?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진짜 애정과 단순한 확인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잘 감지하는 것은 부재다. 항상 가능했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면 신경계는 그것을 위협으로 간주한다.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깨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은 아무리 이성적이라 해도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여성이 대부분의 제스처를 떠맡은 관계에서 전화, 메시지, 작은 지속적 배려. 남자는 받는 것에 익숙해진다. 그것은 악이나 계산 때문만은 아니다. 감정적 역할은 누군가 이름 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굳어진다. 그는 받아들이고, 그녀는 고집하며, 그는 반응하고, 그녀는 붙잡는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그것을 멈춘다. 이 단절, 조용하지만 강한 단절은 울려 퍼진다. 의식을 뒤흔드는 천둥이 아니라 혼란을 주는 둔탁한 메아리처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녀는 괜찮은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질문들은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거울상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종종 상대 그 자체보다 그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모습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그의 확인의 거울이었다면 네 침묵은 그를 자기 자신과 단둘이 남겨둔다. 거기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잘 이해되지 않는 반응이 시작된다. 남자가 다시 나타난다.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작은 암시들로. 왜냐하면 그의 동기는 너와의 연결이 아니라 욕망받고 있다는 느낌과의 연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겉으로는 로맨틱하게 보일지라도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애적 안도의 탐색이다. 나는 아직 너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그것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멈췄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이 움직임을 변화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최소한의 제스처를 새로운 관심의 신호라고 믿는다. 그 수줍은 안녕이 다시 되찾음의 시작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확인이다. 점검일 뿐이다. 마치 한때 살았던 오래된 집 앞을 지나가며 창문에 아직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다. 들어갈 의도는 없고 단지 여전히 환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이미 수많은 실망을 경험한 너는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누군가가 내 문을 두드리는 에너지는 그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머물고자 하는 방문이 있는가 하면 단지 한때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상기시키는 두드림도 있다.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탐색할 공간이 남지 않는다. 견뎌낸 침묵은 되돌릴 수 없는 힘을 가지며 상대방을 입장을 밝히도록 강제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무언가가 드러난다. 남자가 더 이상 내 주도, 내 메일의 메시지, 내 감정적 가용성에 의존할 수 없게 될 때, 그는 문턱에 서게 된다.
어떤 이는 결단력 있게 그 문턱을 넘고 다른 이는 그냥 돌아선다.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문간에 서 있을 수는 없다. 그가 너와 진정한 연결을 느끼지 못한다면 네가 단지 그의 내적 결핍을 채워주는 존재, 동행, 산만함, 관심에 불과했다면 그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갈등도 설명도 이별의 말도 없이 누군가 붙잡아달라고 말하기 전에 떠나버리는 사람처럼 스스로 사라진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사실 그것은 너를 더 큰 짐에서 구해준다. 결코 지속적인 무언가를 함께 쌓을 의도가 없었던 사람에게 계속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종 냉정함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 도피일 뿐이다. 거친 말도, 비난도, 결말 장면도 없다. 그러나 이 침묵조차 말하고 있다.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너는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 그것이 부재라는 형태로 온다 해도. 그러나 드물지만 다른 반응을 보이는 남자들도 있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생각하기 시작한다. 즉각적으로는 아니다. 감정적 자각은 보통 처음 시도에서 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자극이 사라지고 전화가 울리지 않을 때 무엇인가가 아프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고통이 진짜라면 그것은 비난이나 조종으로 변하지 않고 찾음으로 바뀐다. 차이는 분명하다. 더 이상 애매한 메시지도 맥락 없는 밈도 없다. 대신 온전한 말들, 명확한 의도,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타난다. 진정으로 자신이 부재했음을 깨달은 남자는 너를 반대로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네 침묵을 논쟁으로 지우려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는 자아가 더 이상 대화를 지배하지 않을 때만 생겨나는 성숙함이 담겨 있다. 그를 벌한 것은 침묵이 아니다. 침묵은 그를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했다. 습관이라는 보호막을 빼앗아 그가 거의 잃어버릴 뻔한 것을 직시하게 했다. 그리고 그가 너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단순히 너를 찾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말과 행동과 취약함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내 침묵 후에 남자가 사라질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의 부재 그 자체가 아니라 네가 유일하게 정말로 존재했던 사람이었다는 조용한 확인이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과 사실상 붙잡을 수 있는 단단한 무언가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오직 네가 일방적으로 쏟아부은 제스처들만 있었을 뿐이다. 언젠가는 그가 너를 향해 돌아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지 않는다. 그것은 네가 가치 없어서도 그가 너라는 인간을 신경 쓰지 않아서도 아니다. 단지 어떤 남자들은 누구에게도 감정적으로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그들의 유대에 대한 개념은 기능적일 뿐 감정적이지 않다. 그들은 받는 동안, 깊이를 요구받지 않는 동안에만 편안하다. 그러나 균형이 맞춰지고 산발적인 존재 이상을 요구받을 때 그들의 대답은 가장 차가운 침묵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자의 침묵.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생각이 떠오른다. 내가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있었을까? 그래,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대가로? 내 감정적 존엄을 희생하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필사적으로 주목받으려 애쓰며. 그때 네가 있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의 연극일 뿐이다. 누군가가 머물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친밀한 자기 사랑의 행위 중 하나다. 그것은 너에게 위안을 주었지만 진실은 아니었던 환상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울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잘못을 정당화하지 않고 외부의 이유를 찾지 않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이지 않는 것이다. 아마 때가 아니었을 거야. 혹은 내가 다르게 했어야 했을까? 아니,
때로는 단순히 그 사람이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방식으로 사랑할 감정적 능력이 없었던 것뿐이고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침묵은 정화제처럼 작용한다.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가 개입하지 않고 무너져가는 것을 구하려는 유혹에 저항함으로써 너는 이 계시가 너를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실제 무언가를 잃는 고통조차도 오직 내 소망 속에만 존재했던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혼란보다 더 견디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스스로에게 묻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왜 그는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그는 싸우지 않았을까? 그때 기억해야 한다. 네가 부르지 않았을 때 오지 않는 자는 애초에 머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네 침묵을 진정한 상실로 느끼는 남자들이 있다. 그들은 반쪽짜리 제스처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애매한 문장도 스토리에 숨은 메시지도 불안을 달래기 위한 즉흥적인 반응도 보내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이 부재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우회 없이, 방어 없이 내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한다. 그것은 늦은 로맨티시즘도 절박한 전략도 아니다. 오직 정직하고 종종 고통스러운 인정일 뿐이다. 그들은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네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여전히 있을 때조차 그는 진정으로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찾아올 때 이전에는 위협처럼 보였던 침묵은 치유의 기회로 변한다. 차이는 명확히 느껴진다. 그는 달콤한 말이나 의미 없는 설명으로 너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동정을 구하지 않고 책임을 드러내는 메시지와 함께 내가 멀리 있었다는 걸 알아.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침묵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전화와 함께 네가 원할 때 이야기하자.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을 꼭 말해야겠다. 막연한 약속이 아닌 명확한 결정을 담은 제안과 함께 우리 만나서 진짜로 이야기하자. 이런 반응은 드물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갖추지 못한 감정적 성숙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아에서 비롯되지 않고 무엇이 걸려 있는지에 대한 자각에서 나온다. 그것은 빠른 확인을 추구하지 않고 네가 물러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다시 너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새롭게 쌓아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진정성 있는 제스처일지라도 너는 분명히 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후회의 표현이 지속적인 헌신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돌아오고자 하는 모든 충동이 머물 능력을 포함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대답하기 전에, 재회의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너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움직임은 나를 잃을까 두려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인가? 나를 되찾고 싶어 하는 것과 나와 함께 계속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자신의 두려움을 달래는 것이고 후자는 유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미 충분히 살아와서 공허한 제스처와 진짜 헌신을 구별할 줄 아는 이 분명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것은 네가 까다롭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고통스럽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감정적 책임이 없는 사랑은 단지 거울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침묵이 진정하다면 조종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해방시킨다. 즉시가 아니고 고통 없이도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네가 끊임없이 흘려보내던 확인, 설명, 감정적 돌봄의 흐름을 멈춤으로써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적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공간은 산만함으로 채워지지 않고 미리 만들어진 생각으로도 확신으로 위장된 욕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소음이 멈출 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로 채워진다. 관계에서 이 침묵은 어두운 방의 역할을 한다. 처음에는 불안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눈이 적응하고 너는 형태와 그림자, 이전에는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들을 보기 시작한다. 그 역시 그의 자리에서 이 감정적 어둠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의 애착 유형, 안정형인지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에 따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회피형 남자는 내 침묵을 자기 합리화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 그녀가 멀어졌으니 계속할 이유가 없었어. 그러나 이 결론은 합리적 깨달음이 아니라 방어다. 왜냐하면 관계는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친밀감에 노출시키고 상처받기보다는 물러서는 쪽을 택하기 때문이다. 아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느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반면 더 안정적인 애착 유형을 가진 남자는 설령 이전에는 산만했더라도 내 침묵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는 자기 자아 속에 숨어들지 않고 희생양을 찾지 않는다. 그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녀가 아직 있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접촉이 태어난다. 충동적이지 않고 더 의식적이며 치유에 더 준비된 형태로 네가 그를 구해주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너 또한 네 자리에서 이 과정을 겪는다. 왜냐하면 침묵은 단순히 기다림의 전략이 아니라 네 자신의 감정적 각성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자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너 역시 너 자신을 드러낸다. 네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지 아니면 단지 습관을 그리워하는지를 알게 된다. 아픈 것이 사랑의 부재인지 아니면 이상화의 끝인지를 알아차린다. 그리고 바로 이 이중적인 분명함 속에서 그의 것과 너의 것, 진실이 탄생한다. 편안한 진실도, 즉각적인 진실도, 언제나 희망적인 진실도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성숙한 진실. 소리치거나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을 마주하고 이해하게 되는 진실. 소피를 상상해보라. 그녀는 다니엘과 3달 동안 만났다. 겉보기에는 진지하지 않은 만남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깊은 사랑의 도취는 아니었지만 한 형태의 희망이었다. 메시지를 보내고 계획을 제안하고 작은 디테일들을 챙긴 것은 그녀였다. 그는 대답하긴 했지만 약한 에너지로 기여하지 않은 채 고마워하는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멈추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쓰지 않았고 재촉하지 않았으며 찾지도 않았다. 나흘이 지났다. 다니엘은 무게 없는 건조한 안녕을 보냈다. 그녀는 정중히 답했지만 예전의 리듬을 다시 이어가지 않았다. 그는 고집하지 않았다. 대화는 식어갔고 결국 사라졌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침묵이 그때까지 그녀의 주도로 억지로 유지되던 것을 대신했다. 싸움도 결말도 없었다. 오직 하나의 사실만 남았다. 그녀가 밀지 않으면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끝맺음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해방적인 날것의 힘을 지닌다. 더 이상 가면이 없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벌을 받듯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깊은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잔인하지도 악의적이지도 않았지만 오직 피상적인 것만 가능했다. 그리고 그녀가 지속적인 압박을 거두자 소피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대립 없이. 상호적이지 않았던 유대는 저절로 풀려버렸다. 이제 레나를 상상해보라. 다른 인생의 시기를 살던 여자다. 그녀는 거의 1년 동안 라이언과 함께였다. 그는 무심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거리를 두고 자신에게 몰두하며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곁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일주일간의 침묵, 벌이 아니라 소음 없이 자신의 고통을 듣기 위한 휴식으로. 사흘째 되던 날, 라이언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공허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는 전화를 걸어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곰곰이 생각해봤다고.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지 않고 솔직했다. 닷새째 되던 날 그는 나타났다. 변명 없이 꽃을 들고 시선을 피하지 않는 눈으로. 그는 말했다. 내가 멀어졌던 걸 알아.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은 여기 있어. 네가 말하고 싶다면 나는 듣고 싶어. 보장도 영원한 약속도 없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랐다. 고치고자 하는 의도. 그녀를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녀의 부재가 자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공허와 마주하게 했다는 인정에서 비롯된. 이 두 시나리오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다니엘을 비난하거나 라이언을 이상화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이 제 역할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다. 그것은 상대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야기 속에서 누가 누구인지를, 상대의 대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조용한 형태의 용기를 요구한다. 자존심이나 억지 무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민감함을 잃지 않는 마음의 용기다. 그는 사라지든 진솔하게 돌아오든 너는 하나의 진실을 감당해야 한다. 네가 그가 무엇을 느끼는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네가 감당할 준비가 된 것이 무엇인지는 통제할 수 있다. 만약 그의 대답이 최종적인 침묵이라면 너의 과제는 그것을 네 자신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내 가치를 비추는 것도 내 사랑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의 감정적 한계의 거울이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거나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어느 경우에도 내게 남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마침표다. 끝맺음은 항상 말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결코 진정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것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형태를 갖춘다. 그것은 어렵다. 당연히 그렇다. 이별이 없으면 마음은 텅 빈 곳에서 논리를 찾기 위해 온갖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 사랑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네가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을, 이미 부재로서 자신을 드러낸 것을.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감정적 해방이다. 만약 그의 반응이 진심이었다면, 그가 의도와 행동과 취약함을 가지고 돌아왔다면 그때의 과제는 달라진다. 맹목적으로 관계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 귀환을 마치 장대한 사랑의 증거인 양이상화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지켜보고 느끼고 그의 행동이 그가 말하는 것을 지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으로. 왜냐하면 돌아온 남자조차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머물기 위해 필요한 내적 작업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같은 자리를 맴돌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다른 자리에서 새롭게 쌓아가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침묵이 위협이 아니라 도구가 되는 자리. 네가 먼저 쓰기를 멈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 왜냐하면 네가 알기 때문이다. 머물고자 하는 자는 길을 찾는다. 머물고 싶지 않은 자는 핑계를 찾는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너는 이 진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부정하는가? 다시 잃을까 두려워 자신을 배신하는가? 아니면
단호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마음으로 이제 네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붙잡는가? 침묵은 사라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침묵은 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침묵은 더 이상 밀어붙이는 데 지친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기를 멈추는 것이다. 혼자만 붙잡고 있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밧줄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너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희망으로 시작된 모든 것이 상호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만큼. 그리고 그것이 너를 순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진정한 함께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전략이 아니라 헌신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응답 없는 헌신은 시간이 지나면 소진으로 바뀐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상대를 찾기를 멈춰야 한다. 너는 소리나지 않지만 무겁게 다가오는 진실을 발견했다. 머물고자 하는 자는 머문다. 네가 부를 때가 아니라 네가 고집할 때가 아니라 그는 머문다. 왜냐하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선택하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는 오지 않는 것을 구걸하는 감정적 거지가 될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사랑은 눈먼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상대가 주지 않는 것을 보고 아픈 것을 보고 변하지 않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것이 아프더라도 사랑은 배운다. 사랑은 드라마 없이 놓아주는 법을 배운다. 부재의 가치를 진실의 도구로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 첫 번째, 작은 관심의 신호에 곧바로 돌아가지 않는 법을 배운다. 왜냐하면 이제 너는 모든 메시지가 다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때로 그것은 단지 이정표일 뿐이다. 네가 어디 서 있는지를 보여줄 뿐 너를 어디로 데려가지는 않는다. 네가 걸어온 이 길은 공식이 아니다. 보장도 없다. 매뉴얼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너는 이 침묵보다 더한 것도 이미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네가 오늘 여기 마침내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내 안의 일부가 이미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곳을 계속 두드리는 것에. 그리고 그 지침 속에는 지혜가 있다.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 여전히 오지 않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여전히 애매한 제스처를 해석하고 있을 수도 있다. 괜찮다. 아무도 서두름 속에서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부터 네가 스스로에게 약속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다. 다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것.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네가 얼마나 고집하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네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탱하는가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버팀 속에서 내 안의 모든 것이 떨리더라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존엄이 있다.